이강민의 잡지사 12월 후 22번째 페이지. 이분과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든든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과학 들려주는 아저씨 곽재식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또 쏜살같이 흐르고 흘러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진짜. 우세요. 예. 방송에서 좀 울면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시간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떤 회한 같은 게 많이 남았나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요? 도대체 뭘 했다고. 아니 일 엄청 하셨잖아요. 그건 뭐 먹고 살자고 한 일일 뿐인데. 너무 일만 했다.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거 일을 했다면 좀 더 성과도 좋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징징대세요? 한 해가 지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뭐 오늘 좀 마지막 순간이라도 부여잡고 뭔가 좀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질없는 마음만 속절없이 쌓여갑니다. 새해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왜 이렇게 말씀을 내주신 게 어딥니까? 네. 예, 덕담 한번 건네고 가야죠. 네. 개인적으로 곽재식 작가는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좀 과학과 관련된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 꼽아주시면 좋겠어요. 잡지사의 과학 시간을 곽재식이 맡게 된 것. 그 이상의 과학과 관련된 어떤 더 중요한 순간 뭐 있겠습니까? 저와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개편을 통해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뭘로 어떻게 이 코너가 꾸려질지 사실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불안하고 애매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 좀 들려드리자면 우리 이강민 선생님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그랬나요? 네,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맞다. 직접 전화하셨어요.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우시면서 선생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약간 회사에서 입지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풍기면서 그걸 읽으셨구나. 제발 도와달라고 어떤 사정사정 시즌은 사실 안 하셨지만 불쌍해서 나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농담이고요. 그렇지만 직접 전화 진행자가 직접 전화 주시고 이런 적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저는 뭐 삼고초려라도 할 생각이었고. 근데 뭐 저는 사실은 뭐 약간 속임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했어요. 무슨 속임수요? 그러니까 뭐 CBS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근데 CBS로 오시면 안 되고요. 뭐 어디로 오십시오라고 가면 개인 방송. 약간 그럼 뭐 어떤 다단계를 한다든가. 근데 전혀 아니고 CBS 방송국으로 당당하게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고 진짜 이렇게까지 진짜 대우를 해주시나. 고맙습니다. 진짜 온 힘을 바쳐가지고 어떻게든 더 재밌고 보람찬 방송을 꾸려야 되겠다. 매일 120% 쏟고 가시는 곽재식 작가 덕분에 저희가 근근히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잡지사가 이제 30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과학자 시리즈를 잠깐 쉬어가고 특별한 아이템을 좀 다뤄보려 합니다. 지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그 아바타 물의 길, 이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13년 전 아바타 1편이 세웠던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성적을 갈아치우느냐 마느냐, 초미의 관심사인데 헐리우드 SF 거장 제임스 카메론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SF 소설의 거장 곽재식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바타 보셨나요 혹시? 아바타 1편 뭐 예전에 봤었고요. 2편은 아직 못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1편은? 1편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1편 뭐 저는 재밌게 보긴 했었는데 아바타 사실 국내에서도 막 1000만 관객 돌파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 흥행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 연출작만 꼽아보아도 뭐 에일리언 2편이라든가 터미네이터 뭐 1편, 2편, 타이타닉, 뭐 어비스, 뭐 타이타닉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타이타닉부터 약간은 조금은 한 발씩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도?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좀 이렇게 재기발랄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굉장히 흥행 영화이지만 그렇게 막 교과서적인 감성만은 아닌.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1편 같은 경우에 보면 가장 유명한 배우이고 인기 있는 배우가 아놀드 슈왈제네거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근데 이 사람이 악역으로 등장을 해요. 터미네이터 악당이잖아요. 그런 거 트위스트. 약간 그런 어떤 좀 이런 게 정통 상업 영화에서 과연 이게 정답인가라고 싶지만 어떤 과감하게 좀 그런 걸 던지는. 통통 튀고. 뭐 터미네이터 2편 같은 경우에 막 특수효과를 막 듬뿍 집어넣어가지고 주인공의 어떤 연기나 이런 것 못지않게 그 특수효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액체 인간이라고 하죠. 뭐 모습이 막 바뀌는 그런 적의 모습 그런 게 오히려 더 화제가 되는 배우가 인기를 모으는 게 아니라 특수효과가 더 화제가 되는 약간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어떤 기대하셨는데 그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네. 감탄스러웠는데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특수효과나 그런 게 부족하냐라고 하면 타이타닉은 아니죠. 근데 아니, 아바타도 엄청나죠. 타이타닉 네. 이후로는 약간 좀 정통적인 느낌의 너무 물량 상업적이다. 공세로 그냥 쭉 나가는 이런 거는 뭐 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네. 물론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연출력이 뭐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뛰어난 특수효과 회사가 돈을 충분히 많이 주면서 한다고 하면 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물론 뭐 감독이 역량이 없으면 절대 비슷하게 못 가겠죠. 근데 뛰어난 딴 감독을 데려다 놔도 예를 들어서 뭐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님한테 연출하라고 해도 네. 돈 많이 들이면서 그 이상 했을 것이다. 특수효과 많이 나오는 거 하면 뭐 더 재밌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타이타닉 때부터 좀 들었었어요. 타이타닉 그 인기 많았던 그 영화이면서도 그게 저는 아바타로도 좀 이어졌어요. 재미있고 뛰어나고 좋은 영화인 것 같기는 한데 제임스 카메론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하고 개성적이고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기바람이 부족했다. 그런 느낌에서는 기바람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충분한데 근데 제임스 카메론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하던 좀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은 좀 어긋나지 않나. 뭔가 뉘앙스가 아바타 2도 안 보실 것 같은 뉘앙스가. 아니, 보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3시간이 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곽재식 작가의 평가와는 별개로 지금 워낙 화제작이라 저희도 좀 아바타 코인을 좀 타고 싶어서 타야죠. 예, 오늘 작가님께 이렇게 아바타 특집을 부탁드렸는데 사실 영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아바타에서 인간이 다른 행성 원주민인 나비족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인간과 나비족의 DNA를 섞어서 인공 육체 아바타를 만드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과 유전자에 관한 어떤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 같은 문과생한테는 뭐 유전자, DNA 이런 용어가 좀 딱딱하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곽식 작가라면 좀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유전자라는 말은 유전자 말도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약간 뭐 이렇게 설명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유전자라는 말은 이제 부모에게 닮은 모습을 물려받는 거를 요소요소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그게 유전자다. 우리가 이제 흔히 무슨 유전자가 있다. 너는 아버지한테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술 먹으러 다니는 거다. 뭐 그런 말할 때 그 유전자,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려받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조금은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요. DNA는 무엇이냐? DNA는 사람의 세포마다, 동물의 세포마다, 식물의 세포마다 혹은 곰팡이나 세균의 세포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라면 그 세포마다 들어있는 기죽하게 실처럼 생겨있는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디옥시리보 핵산이라는 물질인데 핵산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보면 약간은 시큼한 맛이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산이기 때문에 산으로 끝나니까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신맛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산성이 되지는 않는데 이름 붙여 놓은 걸 보면 DNA에서 마지막 A자가 애시드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붙여 놓은 거 그대로 의미를 존중한다면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생긴 물질인데 신맛 나는 물질이다라는 뜻이에요. DNA라는 말 자체의 뜻은 아주 가느다란 실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있고 굵기는 굉장히 가는데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물론 뭐 세포 하나하나 들어있으니까 뭐 길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길지는 않죠.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래도 만약에 펼쳐놓는다고 하면 사람 같은 경우에 거의 센티미터 단위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세포 하나 1mm도 안 되는 세포 하나 안에 다 우겨져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굵기가 수십만 분의 1mm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가느다란 실이거든요. 실 모양의 물질이 들어있는 게 DNA인데 그 DNA가 나타내는 바, 그 DNA가 어떻게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사람이 물려받은 유전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DNA가 이제 실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이 보통은 두 가닥이 꼬여서 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쭉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중나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형태인데 꼬여 있는 그 꽈배기 모양으로 꼬여 있는 실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들여다 보면 확대해서 보면 그 실 모양의 사이사이에 약간의 아주 가느다란 가지가 서로 뻗어 있어요. 가지가 쭉 뻗어 있어요. 그 가지가. 그런데 그 가지의 모양이 계속 서로 조금씩 다르게 실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른 실과? 아니 한 가닥의 한 실인데 실이, 가지가 뭐 규칙적으로 한 모양만 쭉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좀 긴 가지가 있는 것도 있고 네. 넓적한 가지가 나 있는 부분도 있고 가지가 네. 살짝 돌려치기 돼서 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그렇게 다른 형태로 네. 가지가 그 실을 따라서 쭉 조금만 이렇게 싹 돋아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런 형태의 물질이 DNA인데 네. 결국은 네. 어떤 가지가 돋아나 있느냐 그 형태에 따라서 그 DNA가 어떤 유전자를 표현하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 DNA가 약간 알맹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네.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그렇게 서로 다른 가지의 모양이 쭉 이렇게 펼쳐져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 가지의 모양이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고 하는 염기성을 띈 것 같이 보이는 물질 4가지 형태밖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가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막 긴 가지, 짧은 가지, 뭐 휘몰아치는 가지, 뭐 꼬인 가지 여러 가지만 있는 것 같은데 네. 자세히 보니까 종류는 4가지, 4패턴밖에 없어요. 네. 그게 서로 여러 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네. 아데닌, 구아닌, 티민, 구아닌, 아데닌, 티민 이런 식으로 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쭉 나와 있는 모습인데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배치돼 있느냐에 따라서 네. 어떤 유전자를 물려주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비유를 해서 드리면 네. 우리가 모자이크로 네. 그림을 만드는데 네. 어떤 모양의 그림이냐 그게 이제 어떤 유전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모나리자 같은 그림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모나리자 유전자다. 네. 모나리자처럼 생긴 얼굴 네.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조각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모나리자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 4가지 서로 다른 그 물질 그 자체 그게 DNA. 그거를 DNA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예. DNA는 4개의 서로 다른 그런 구조의 패턴, 네. 염기라고 합니다. 네. 4개의 서로 다른 염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는 길쭉하게 생겨 있는 물질인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4가지 말하자면 4가지 블록이 쭉쭉쭉쭉 붙어 있는 게 쭉 이어져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블록이 사람 같은 경우에 한 몇 개 정도 붙어 있는 형태냐? 네. 40억 개 이상 붙어 있습니다. DNA 하나에? DNA 하나에, 한 가닥에, 세포 우와. 하나에. 예. 왜냐면 사람의 온갖 모습,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 네.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완전 사람하고 뭐 다르죠. 다른 예. 뭐 예를 들어 지렁이하고 사람하고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도 사람 서로도 조금씩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겠죠. 네. 46억 단계에 걸쳐서 야. 이렇게 블록이 조합된 형태로 길다란 실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네. DNA인데 어떤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무궁무진하게 서로 다른 유전자를 어.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DNA와 유전자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잡지사 편집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편집장으로서 늘 궁금했던 게 유전자 편집이거든요. 그리고 뭐 유전자 가위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유전자를 막 더하고 빼서 뭐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한다. 네. 이 뭐 어떤 개념인가요? 일단은 이제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건 약간은 결과론적인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를 바꾼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유전자 편집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엄밀히 말하자면 DNA 편집, DNA 가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DNA 중에 그 패턴만 4개가 가지, 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패턴만 조작하면 되거든요. 아. 사실은 아주 조금만 조작을 해도 결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뭐 어떤 걸 해볼까? 어떤 왜 이렇게 끔찍한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뭐 근데 많이 끔찍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똑똑한 네. 쥐가 있다고 쳐봅시다. 쥐. 예. 근데 쥐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싫은 거예요. 너무 영리해가지고 막 사람 맨날 공격하고 막 뭐 곡식 다 갉아먹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쥐의 자손은 굉장히 멍청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이 쥐의 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품고 있는 DNA가 있겠죠. 있겠죠. 그럼 DNA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게 잘 배합이 돼가지고 쭉 연결돼 있어야지 그거의 결과로 그 쥐의 영리한 뇌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한 2군데만 툭툭 잘라가지고 부숴놓는 거예요. 구아닌이 들어갈 자리 2개를 툭툭 떼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뭐 시토신이라는 걸 대충 박아넣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네.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겠죠. 네. 그럼 제대로 된 뇌가 안 성장하겠죠. 쥐끼리는 똑같아요? 쥐끼리도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쥐끼리는 비슷합니다. 아. 굉장히 같습니다. 네. 그런데 쥐끼리도 조금씩 차이는 있죠. 네. 같은 부모의 자식들이면 좀 더 비슷하겠죠. 아, 네네. 부모가 다르면 좀 더 다르겠죠. 아, 네. 예. 차이는 있고. 예. 쌍둥이면 거의 똑같겠죠. 아, 오케이.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친자 판별을 한다라는 거가 그런 식으로 판별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G의 그 네 가지 패턴을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게 유전자 편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전자 편집을 하고 조작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기능 자체를 발동 걸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이제 비교적 간편하고요. 망가뜨려 놓기만 하면 되니까 살짝 바꿔 놓는 거는 훨씬 더 좀 정교하고 어렵죠. 그렇겠죠. 근데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든가 이런 신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요즘은 상당히 절묘하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진짜 막 요즘엔 막 그냥 막 고등학생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라는 실험으로 정말 대중화돼 있는 실험인 게 약간 형광을 내는 예를 들어 바닷속에 심해에 사는 생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상한 불빛 내고 이런 생물들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뽑아다가 쥐에다가 정확하게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쥐인데도 몸에서 빛이 번쩍이게 나오게 조작을 하고 형광쥐 이런 거 요즘 뭐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물론 뭐 고등학생 중에서 조금 재능이 있어야 되겠지만 박재익 작가 고등학교 시절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이 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별로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대중화될 정도로 요즘 기술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진짜로 DNA를 뭐 자르고 하니까 가위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진짜 가위처럼 생긴 걸로 자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가위처럼 생긴 거는 자르지 않고 이게 결국은 실 모양의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을 분해하는 다른 화학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실 모양 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인데 아무렇게나 다 분해되면 그냥 망가뜨리는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분해되지 않도록 절묘하게 한 부분만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녹이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형식으로 잘라내는 거를 이제 유전자 가위, DNA 가위라고 하는데 인간이 이 세계까지 왔구나. 뭐 이게 이 세계까지 온 게 한참 됩니다. 막 70년대 막 이럴 때부터 이거를 많이 연구를 태어나기 했고요. 전에 이미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네.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제 2010년대 이후로 아주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는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방식을 어떻게 해서 가져온 거냐면. 박테리아 우리가 흔히 세균이라고 번역하는 거 세균이라는 게 있고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흔히 뭐 일상생활에서 뭐 세균도 병균이고 바이러스도 병균이고 구분 안 하고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되게 차원이 다르게 서로 다른 겁니다. 일단 뭐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바이러스가 훨씬 더 작은 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사람을 감염시키는 세균도 자기보다 훨씬 더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균도 바이러스에 막 병이 들어요. 지도. 귀엽네. 그러다 보니까 세균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이 막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해서 세균을 내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균도 살아남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막 자르고 막 뭐 잘라가지고 어디를 보관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막 그런 면역 반응 비슷한 동작을 합니다.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균이 바이러스의 DNA를 막 자르고 인식하고 이런 물질들을 굉장히 다채롭게 잘 내뿜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균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한 형태의 생물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가 쉽고 무슨 물질을 어떻게 뽑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뽑아다가 활용하기도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균 연구하는 분들 이거 유산균 연구하던 요구르트 회사 연구원들도 이 개발 과정에서 큰 공 세웠습니다. 아, 그래요. 세균 연구하시는 분들이 세균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의 DNA를 막 잘라가고 하던 그 성질을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임의의 DNA를 자르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인데 요즘 굉장히 싸고 쉽게 대중적으로 널릴 수 있는 기술로 이미 그렇게 됐군요. 혁신적으로 자리 잡았는 상태죠. 그럼 우리 그 GMO라고 하는 가끔 이제 농작물 중에 뭐 엄청나게 커다란 옥수수로 이제 변형시킨다든지 뭐 무르지 않는 토마토 이런 것도 유전자 변형 조작 이런 결과물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GMO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약간은 애매한 게 물론 뭐 법적으로는 뭐 규정이 딱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DNA를 직접 파악을 해가지고 일부분을 딱 잘라내가지고 조작을 하고 이러면 누가 봐도 딱 봐도 조작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조금은 애매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 사람들이 딱
옥수수를 쭉 길렀어요. 네. 제일 큰 놈만 골라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일 큰 놈들끼리만 서로 씨앗을 맺게 해가지고 또 그 자손들만 키우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또 제일 큰 놈들만 골라요. 또 그 중에서만 솎아내가지고 제일 큰 놈 이런 식으로 한 몇 대를 걸쳐서 하면 뭐 한 대 해봐야 1년이니까 한 30년 하면 30대에 걸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만 쫙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DNA의 구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조작은 하진 않더라도 그 DNA 중에 그러네. 클 수 있는 유전자만 우리가 모으고 딴 네. 거는 버리는 형태로 정리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품종 개량이라는 게 넓은 의미로 보면 사실은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유전자를 한쪽으로 몰고 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예전부터 유전자의 실체를 모를 때부터 예전부터 농업 기술인들이 그렇죠. 가장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크리스토퍼 가위까지 간 거죠. 크리스토퍼 아니고요. 크리스퍼요. 예. 크리스퍼 가위. 예. 그건 감독님 놀란 감독님. 예. 놀라신 것 같은데. 흥행여왕 감독님 예, 이름이 예. 크리스토퍼고요. 그럴 수 예. 있죠. 좀 문과니까. 크리스퍼 유전자 강의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네네. 아이 뭐 30대까지 갈 필요 뭐 있느냐. 바로 요 유전자만 딱 잘라버리자.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화끈하게 좀 이렇게 유전자 변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관련한 이 기술을 뭐 크리스퍼 가위라든지 정말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냐, 혹은 해도 되느냐, 이런 논쟁이 종종 불거진단 말이죠. 몇 년 전에 중국의 한 교수가 세계 최초로 맞춤형 아기를 탄생시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굉장히 컸거든요. 기억나시죠? 이때 당시에 실험을 상당히 좀 마구잡이식으로 해가지고 비밀리에 급하게 추진한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마구잡이식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사실은 좀 이상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상한 실험. 뭐 결과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네. 깔끔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인될 만한 실험도 아니었고 네. 그렇지만 처음으로 인간을 조작해가지고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뭐 결과를 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네. 비밀리에 마구잡이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 교수님, 이 중국 교수님 이분 아마 그 체포되셨을 거예요. 뭐 처벌당했던 처벌 당하셨을 거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가능한 시점에 이른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까지 막 실제로 막 마구잡이로 조작을 해가지고 뭐 사람을 실제로 태어나게 한다 여기까지 안 갈 뿐이지 여러 가지 형태로 비슷한 실험은 뭐 얼마든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쥐로 조작하는 실험 이거는 그렇죠. 지금 정말 고등학생 할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고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인간도. 그래서 뭐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아기를 태어난 형태로 안 할 뿐이지 여러 가지 뭐 특이한 실험들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뭐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뭐 신체적으로 좀 더 우월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뭐 거기 그런 것도 물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네네. 그런데 조금 더 가깝게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누구는 뭐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체질이다. 안젤리나 졸리는 뭐 유방암이 잘 걸릴 수 있는 체질이라 가지고 미리 유방을 절제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 아깝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그렇죠. 평생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나는 왜 유전자가 이상하게 타고나가지고 젊은 나이에 암 걸릴 확률이 높고 난 왜 이러냐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 유전자 암 잘 걸린다는 그 유전자 제거해 버릴 수는 없을까? 그러네. 예. 조금 더 치명적이고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선천적인 질병들도 사실은 세상에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탈모도 가능한가요? 탈모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맞춤형 아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전자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요법. 사실은 암이 발생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몸에 있는 세포가 내부에 DNA가 잘못돼가지고 원래는 사람 몸에 있는 세포면 예를 들면 간세포면 그 간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만 간이 필요한 자리에 딱 그만큼만 자라나 줘야 되는 게 사람의 간인데 그 세포 중에 하나가 기능은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한히 막 자꾸 자라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간세포를 막 누르면서 간의 제 기능도만 못하게 막겠죠. 자기가 간으로 흘러드는 피나 영양분도 다 쪽쪽 빨아 먹으면서 간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다 막겠죠. 그게 바로 간암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법이라는 게 그 간이 어허. 유전자가 잘못돼 가지고 일부분이 무한 증식을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를 네. 원래 정상적인 간 DNA로 되돌리면 네. 그 이후로는 암처럼 자라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 네네. 그래서 그녀는 암을 치료하는데도 네. 유전자 조작 기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30년, 40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 못 하고 예, 있나요? 근데 그게 예. 잘 되지가 않아요. 어. 예, 요즘에 그래도 혁신적인 기법들이 나와가지고 네.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일부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유전자 조작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어날 때 무슨 뭐 아기를 유전자 조작하고 태어나게 한다 이게 아니라 네네. 다 자라난 사람이 네.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라는 게 네. 요즘에 일부 희귀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아. 유통되는 약도 이미 탄생한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오. 지금은 몇몇 특수 희귀 질병에 대해서만 약이 나왔기 때문에 약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겠죠. 한 번 약을 뭐 주사 받는데 뭐 3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뭐 이런 약들이 막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지금은 시험적으로 굉장히 일부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네. 뭐 간암, 폐암, 대장암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유전자 치료로 간암이 걸린 그 세포를 되돌릴 수 있는 약이 네. 유전자 조작을 하는 형태로 개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 제약사들이 분명히 싼값에 팔 거거든요. 아, 그건 되게 바람직한 사례 같은데. 그러면 그런 우리가 굉장히 피부에 당장 와닿는 형태의 네.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 약 이런 게 네. 대중화되는 시점이 그렇게 멀게 멀지 느껴지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인간에게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려하는 사람들은 뭘 우려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차치하고서라도 뭐 그런 거 윤리적인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실험을 하다 보면 상당히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이 SF의 이제 단골 주제이기도 한데, 네네. 단골 주제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이렇게 유전자 다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느냐. 아, 선을. 라는 게 이제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네. 이게 이제 뭐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문제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자기 자식 낳을 때 항상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자식 낳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해가지고 이게 그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한 발짝까지만 생각을 해도 예. 야 능력대로 하자, 능력대로 하면 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들 자식들이 능력도 좋은 거예요. 실제로 뭐 시험 치면 다 잘하고 다 잘생겼고 운동 능력도 다 좋고 키도 크고 다 건강하고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사회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SF 같은 데서 예전부터 나오던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는 진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거는 저는 어떻게든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어떻게 해결해요? 가장 쉽게는 네네. 비용이 별로 안 들게 될 수 있어요. 아. 스마트폰 같은 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엄청난 모두가 초고성능 이용할 수 컴퓨터입니까? 예.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 정도 되면 애지간한 사람들 스마트폰 다 쓰죠. 그렇죠. 예.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싸질 수도 있어요. 기술 개발하게 발전하게 따라서는 한 5, 6년 뭐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다가도 뭐 가난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더 나아간 문제로 진짜 문제.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편집하는 거를 그냥 막 허용하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다 그러면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렇지. 비슷비슷한 능력,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들 뭐 전 뭐 저기 뭐 저거 뭐죠? 뭐 그 이름도 뭔지 잘 기억이 방송 모르겠네요. 중에 뭐죠? ENTP 뭐 이런 거 뭐라고 하는 거죠? MBTI. 저 MBTI 워낙 관심이 없어서 그게 뭔지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MBTI 성격으로 따지면 ENFP가 뭐 좋다고 한다더라도 다 얘를 ENFP 성격으로 다 조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제대로 안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누구는 예를 들어서 야 요즘에는 애들이 다 뭐가 좋다고 그러죠. 요즘에 코딩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더라. 그렇죠. 다 코딩 잘하는 사람들로만 다 디자인하는 거예요. 사회에 코딩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육체 노동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거를 배당을 해줘야 되느냐, 추첨 돌려야 되느냐, 이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런 거. 그러네. 한도 끝도 없네 그렇게 생각. 그리고 막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는 그냥 랜덤으로 놔두고
어떤 병에 관한 거, 사람이 몸이 안 좋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작을 하게 해주자. 이런 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잘 걸리는 체질 이런 거는 네. 유전자로 조작을 없애게 해주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게 네. 아니 우리 집 자손들은 다 키가 160cm 이하인데 네네. 이것도 사회적으로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170cm로 그 나는 기준을? 키를 높이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부에서 좋아 그러면 그거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키 작은 사람들 항의할 거예요. 아니 키 작은 게 무슨 죄도 아니고 그렇지, 병든 그렇지.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거를 네. 뭐 기준을 만들어 준다고 우리에 대한 모독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건 뭐 한번 건드리는 순간. 근데 뭐 그런데 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옆나 일본에서는 그 다 키 높여 준다더라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또 키 높여 달라지죠. 주는데 여론이 우리나라에서 달라지죠. 하자 막 그래 골치 아픈 문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를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고 재미삼아서라도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좀 사회적으로 야, 논의할 필요가 나는 있다. 우리 애들 낳을 때 되면 나는 손자 손녀 볼 때 되면 뭐 그런 거 편집 다 하라고 할 거야. 아니, 나는 아무리 그래도 편집하고 그래갖고 인위적으로 애 만드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런 거를 재미삼아라도 저는 많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저희가 아바타 특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화 아바타에서 인간과 나비족의 DNA를 섞어서 인공육체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를 조종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우리에게 확보돼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인간이 그런 아바타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아주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DNA라는 게 4가지의 패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지구상의 생물이 다 공통이에요. 다들 그 4가지의 조합으로 DNA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전해줘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세상에 있는 전자제품, 기계장치, 회사에서 사는 뭐 백화점에서 파는 컴퓨터. 물건들을 다 사봤는데 네. 그거의 설명서가 네. 항상 다 한글로 똑같은 글자체로 네.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양식으로 다 적혀 있다. 네.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하잘 것 없는 세균이나 곰팡이 심지어 생물로 취급도 잘 안 하는 바이러스에서부터 걔네도 사람이든 뭐 벌레든 새든 물고기든지 간에 맘모스든 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다 DNA고 DNA는 네 4가지 가지. 염기 패턴을 이용해서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광을 내뿜는 오징어의 유전자를 나타내는 DNA를 뽑아가지고 쥐한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지구상의 생물들 그런 식으로 다 호환이 돼 있어요. 네. 그게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지구 생물들 간의 공통이라는 거죠. 외계 생물도 이거를 마침 따르고 있을 거다라는 거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죠. 사실. 착각이다. 예. 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다. 참고로 그래서 1980년대에 나온 외계인을 다룬 영화의 어떤 걸작 명작, 네. 수작, 원조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네. E.T.를 보면 뭔가 E.T.가 있네. 나중에 아프게 됐을 때 네.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E.T.를 막 검색을 하다가 네. 검사를 막 하다가 아니 E.T.는 DNA 같은 게 있는데 4짝으로 안 돼 있고 6짝으로 돼 있네 이러면서 막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과학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야. 지구에서 한참 떨어진 그런 외계에서 지구 생명체와 굉장히 다르게 생긴 이상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지구 생명체들이 공통으로 쓰는 방식을 자기도 과연 쓴다라는 그럴 거는 것인가? 굉장히 좀 너무 이상한 ET보다도 우연이다. 더 다르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있다면. 그런 예. 생각을 뭐 근데 뭐 이제 2편, 3편, 4편 이제 계속 지어내다 보면 막 갖다 붙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에일리언 시리즈엔 진짜로 이런 게 나옵니다. 지구인 종족하고 그쪽 종족의 공통 조상이 되는 어떤 특이한 외계인이 굉장히 먼 옛날에 있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준 결과 둘 다 비슷해졌다 뭐 이런 게 속편을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예. 약간은 좀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먼 이야기다. 단답식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재식 작가의 DNA를 이용해서 아바타, 뭐 제비족이라고 하죠.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저로서는 이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이 이 나비족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국의 SF 작가로서 예. 나비족인데 진짜 나비처럼 생긴 나비족을 좀 등장시키는 뭐 어떤 그런 멋진 드라마를 역시 또 그 와중에 창작을 하시겠다. 만드는 그런 걸 위해서 어떤 아바타의 능력을 활용해 보고 싶다. 나비 박사 석주명도 아니고.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새해에도 뭐 다작하시고 방송 활동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다 술술 잘 풀리시길 바라면서 곽식 작가 오늘도 재밌는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